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9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19만 4천 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50만 개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9월 실업률은 4.8%로 집계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률 하락 근거로 경기 회복이 진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는 포고문을 냈습니다. CDC 자문기구가 조만간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 부스터샷을 논의합니다. FDA 자문단도 14일에서 15일 이 두 회사의 부스터샷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렉스 베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셰리프국 직원들에게는 강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에스닉 스터디를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에스닉 스터디를 필수 과목에 포함시킨 건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는 일요일부터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미국 주재 공관에서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가 시작됩니다. 한국민주당이 경기 지역 순회 경선 결과를 발표한 뒤 내일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4파전으로 재편됐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검찰 소환 조사가 11일에 진행됩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체계 개편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9월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6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 기온 71도에서 7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0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먼저 로컬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공립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에 에스닉 스터디를 포함시켰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공립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수강을 해야 하는 필수 과목에 영어와 수학, 과학 과목 외에 에스닉 스터디를 포함시켰습니다. 에스닉 스터디를 필수 과목에 포함시킨 것은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공립학교들은 2025-2026학년도부터 에스닉 스터디 코스를 제공해야 하며 2029-2030학년도 졸업생들은 에스닉 스터디 과목을 의무적으로 한 학기 수료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고등학교와 주립대학들이 앞으로 화장실에 무료 생리대와 탐폰 등을 비치해 놓아야 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관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가주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저소득층 지역 학교들이 화장실에 무료 생리대와 탐폰 등을 비치해 놓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 서명을 받은 새 법은 가주 내 모든 공립학교와 주립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미국 주재 공관에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온 가운데 LA 총영사관이 오는 10일부터 총영사관 2층 다목적실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는 내년 1월 8일까지 영사관 방문과 온라인 접수가 진행되며 방문 접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경우 국외 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진행되는데 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인 명부에 없는 주민들의 신규 등록과 해당 선거 재외선거인 명부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으로 나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의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 혹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며 이번 신고 접수와 선거인 등록 신청 시 여권 사본을 따로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사관 방문 신청은 연방 공휴일을 제외하고 사전 예약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하고 온라인 접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인 ova.nec.go.kr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이메일 주소 ova@mofa.go.kr로 발송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 김범진 재외선거관입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계신 이중 국적자인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만이 이제 가능합니다. 김범진 영사는 무엇보다 여권 번호를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반드시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홈페이지 안내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권 번호예요. 여권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유효한 여권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셔야지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신원이 확인이 되거든요. LA 총영사관 측은 추후 구체적인 선거 일정과 투표소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이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쉐리프국 직원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쉐리프국장은 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카운티 당국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따를 기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지난 8월 종교적인 사유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카운티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완료 내용을 담은 의무화를 발효했습니다. 해당 의무화 조항에 따르면 카운티 공무원들은 지난 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아노에바 국장은 쉐리프국 직원들이 해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로 인해 밤새 현장에서 근무하는 5에서 10%가량의 직원들을 잃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 도서관이 다음 주부터 무료 독감 백신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카운티 보건국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예약이 필요 없고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말리부 도서관을 시작으로 11월 10일 헌팅턴 파크 도서관까지 모두 13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A 카운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C가 내일 탐 라본지 데이 오브 서비스 행사를 갖습니다. 모두 5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에리카 세티 시장과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을 포함해 상당수의 LAC 의원들이 참석합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곳은 실버레이크 메도우와 그리피스 파크 트레일 카페, 더 왓츠 타워, 알진 서튼 파크, 그리고 빅토리 아웃리치 교회입니다.
행사는 오전 8시 45분에 시작되며 본격적인 청소 작업은 9시 20분경부터 진행됩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4지구 시의원을 역임했던 라본지 전 의원은 지난 1월 7일 향년 67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콜럼버스 데이 또는 원주민의 날을 맞아서 캘리포니아주 법원과 연방 법원이 문을 닫습니다. 우편물 배달도 이뤄지지 않고 은행도 월요일에는 휴무를 합니다. 그러나 LA 통합교육군의 모든 학교들은 정상 수업을 진행하고 LA시 그리고 카운티의 대중교통도 평일 스케줄대로 운행을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기름 유출 사고로 문을 닫았던 해변들이 하나 둘씩 재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라구나 비치도 오늘부터는 모래사장 접근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해변의 접근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입니다. 알리소 비치도 문을 열었지만 기름 제거 작업으로 인해 주차장은 폐쇄되었습니다. 헌팅턴 비치와 뉴포트 비치도 일단 방문객들의 모래사장 입장은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해변 접근은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샌디에고 카운티의 해변에서도 기름과 타르가 발견됐습니다. 카운티 북쪽 앤세니타스의 해변에서 타르 덩어리들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오렌지 카운티의 기름 유출로 인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해변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위 관계자는 타르 덩어리를 보게 될 경우 절대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5시 14분 30초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전 프리웨이 구간들 금요일 오후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은 10번 웨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콘코드 스트리트 구간부터는 6, 7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피코 블루버드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띄는데요. 134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과 101번 노스가 만나는 구간, 6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로즈힐 로드에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이 구간들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퇴근길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미국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기구가 조만간 회의를 열고 제약사 모더나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논의합니다. CDC는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이달 20일에서 21일 회의를 열고 모더나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또 다음 달 2일과 3일에도 회의를 열고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에게도 맞힐 수 있도록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한 안건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편 FDA 자문단은 이달 14일에서 15일에 모더나와 얀센의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이어 26일에는 파이자의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용 백신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이 전국적으로 진정이 되면서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달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기준 전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2주 전보다 22% 줄어든 99,669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수치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8월 4일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13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17만 5,822명에 달하면서 4차 재확산 시작 후 정점을 찍은 뒤 거의 한 달 가까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2주 전보다 21% 감소한 7만 670명으로 집계됐고 하루 평균 사망자도 13% 줄면서 1,765명이 됐습니다. 초대형 대학 입시 비리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뇌물수수 그리고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금융업자 존 윌슨과 전 카지노 경영자인 가말 압델라지즈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부유층 자녀들의 명문대 입시비리 스캔들로 기소가 된 50여 명에 포함된 인사입니다. 윌슨은 지난 2013년 비리 사건 주범인 입시 컨설턴트 윌리엄 릭싱어에게 아들을 USC에 수구 특기생으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22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2018년에도 15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쌍둥이 딸을 스탠포드와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압델라지즈 역시 2018년 30만 달러를 싱어에게 건네고 자신의 딸을 USC의 농구 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2월에 내려질 예정이며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원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포고문을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포고문에서 연방정책은 조직적으로 수세대에 걸쳐 원주민을 동화시키고 원주민 문화를 없애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미국 사회의 모든 측면에 미친 원주민의 헤아릴 수 없는 긍정적 영향은 물론 이들의 회복력과 강인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컬럼버스 데이 포고문도 함께 내놓으면서 신대륙을 발견한 이탈리아계 미국인의 역할을 칭찬했지만 컬럼버스와 다른 탐험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져온 폭력과 해악 역시 언급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원주민의 날 선포에 대해 컬럼버스를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의 초점을 원주민에 대한 감사로 다시 맞추려는 노력에 가장 큰 격려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넌은 지난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의 의사당 앞 집회를 계획하는 데 연루돼 특위로부터 지난달 23일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특히 트럼프에 대한 의회 대선 패배 인증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여러 대화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특위는 배넌은 물론이고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댄 스케비노 전 백악관 부실장,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대행 비서실장 등 트럼프의 측근 4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측근에게 의회 소환장 발부는 백악관 참모들이 의회 증언을 하지 않을 행정부의 특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이 명명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 중 하나인 워싱턴 DC 트럼프 호텔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7천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하원 감독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기와 겹치는 2016년부터 2020년에 워싱턴 DC 고급 호텔인 트럼프 호텔은 1억 5,6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지만 순손실이 7천만 달러 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호텔은 이 기간 외국정으로부터 37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공직자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한 미 헌법 조항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호텔은 2017년부터 2020년 2,7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으나 2,4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바나 증후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례적 건강상 사건을 겪고 있는 미 정부 인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하바나법의 서명에 기쁘다면서 이 사건 대응은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신경계 공격으로 고통을 받는 미국인 피해자 지원법으로 불리는 하바나법은 해외 주재 근무 중에 원인 모를 현기증과 두통, 피로, 메스꺼움, 인지장애 등을 겪게 된 외교관들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상원을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은 정부가 이들에게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CIA와 국무부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최장기 해외 전쟁인 아프가니스탄전을 끝낸 이후 처음으로 아프간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과 고위급 회담을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양측 고위급 대표단이 9일과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만난다고 미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말 철군 진행 도중 탈레반이 수도 카불까지 점령해 아프간 권력을 다시 쥐는 바람에 극심한 혼란 속에 자국민과 아프간 조력자를 대피시키고 미군 철수를 완료했는데 그 이후 처음으로 탈레반과 얼굴을 맞대게 됐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탈레반을 향해 미국인과 아프간인의 안전한 추가 대피 보장, 납치된 미국인 마크 프레릭스의 석방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프간이 탈레반이나 다른 극단주의 세력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탈레반의 약속 준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미국 측 대표단에는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정보기관 인사가 포함되지만 수년간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을 이끈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간 특사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조직인 IS는 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이번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탈레반 관계자와 목격자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오후 아프간 북부 쿤두주의 시아파 모스크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والی بیسکم تو بجا بود تمام مسلمانان به خاطر ادای نماز در مسجد سیدآباد جمع شده بودند که صدای انفجار رخ داد. من به نزدیکی بودم موتر دور دادم رفتم محشر دیدم محشر. 현지 쿤두주 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35구의 시신이 도착했고 50명 이상이 다쳐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국경 없는 의사회가 운영하는 또 다른 병원으로도 15구 이상의 시신이 옮겨졌다며 모두 5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도 경찰을 인용해 이번 폭발로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 과도 정부는 이번 폭발은 자살 폭탄 공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의 분파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은 이날 저녁 SNS를 통해 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이번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순교자는 탈레반이 추방하려고 한 위구르족 무슬림이라며 모스크에 모인 시아파들 사이에서 자폭조끼를 작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인구의 85에서 90%가 순위파이며 인구의 10에서 15%를 차지하는 소수파인 시아파는 종종 다수 순위파로부터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조직인 IS는 시아파를 배교자라고 부르며 시아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테러를 감행해왔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국경을 맞댄 이웃인 미국과 멕시코가 마약 범죄 등에 대처할 새 안보 협력 틀을 짜기로 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오늘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고위급 안보 대화를 열고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과 무기 밀수 등의 범죄에 함께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지난 2007년에 체결한 안보협정인 메리다 이니셔티브를 대체할 새 협정을 모색하게 됩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메리다 이니셔티브 13년이 지나 우리 안보협력에 포괄적인 새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양국이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협정은 이보다 더 포괄적이면서 범죄 소탕보다는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처하는 데 더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트럭에 가득 실려서 미국 국경으로 향하던 중미 이민자 수백 명이 멕시코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멕시코 이민청은 어젯밤 미국 국경에서 150마일쯤 떨어진 북부의 한 군 검문소에서 대형 냉장 컨테이너 트럭에 실려있던 이민자 652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반이 넘는 349명이 미성년자였고 이들 가운데 198명은 보호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과테말라 국적의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출신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멕시코 남부 국경을 통해서 들어온 뒤에 밀입국 알선업자에게 돈을 주고
국경까지 북상하던 미국행 이민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검찰 소환 조사가 11일에 진행됩니다. 대장동 사업에 특혜나 로비가 있었는지, 또 화천대유와 관계사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건지 등이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는 특혜와 로비, 실소유주 의혹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특혜 의혹의 출발선은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고 그만큼 성남시 등에 손해를 끼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입니다. 누가 이 조항을 뺀 건지, 지시한 윗선은 어디까지인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넘어 그 윗선까지 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혜 의혹의 이면에는 350억 원 로비설, 50억 클럽 등 로비 의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 자금 350억 원을 주려고 주요 인물들이 언쟁을 벌였다거나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기로 한 법조계와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소유주 의혹은 수천억 원의 이득을 챙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 YTN 보도로 처음 알려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부동산업자 정모 씨의 3자 합의서도 대장동 개발 이익 분배와 관련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대다수 의혹의 핵심 키를 준 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입니다. 법조기자 시절 인맥을 동원해 초호화 고문단을 꾸리고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약정한 뒤 실제 5억 원을 전달한 의혹과 350억 로비설 관련 녹취록까지 사건 전반에 걸쳐 있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김 씨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고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350억 로비는 사실이 아니고 검찰에 제출된 관련 녹취는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모든 계좌의 자금 흐름을 규명하면 객관적 진실이 드러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김만배 씨 조사는 3대 의혹을 규명할 단서를 찾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남 변호사에게 4억 원을 건넨 자료를 확보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전해졌는지 조사 중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 6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해당 사무실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남 변호사가 임시로 쓴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천화동인 4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사무실이 비어있어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천화동인 4호의 회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수표 4억여 원을 건넨 기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수표는 남 변호사의 부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측근은 김 씨가 2019년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빌렸다가 올해 6월 갚은 것이고 1억 원은 이자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이미 해명한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해외에 있는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김 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화천대유 사내이사인 김 씨의 동생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기존에 알려진 뇌물 혐의 외에 건설업자 남호 씨로부터 8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을 나흘 연속 부르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민주당은 경기 지역 순회 경선 결과를 발표한 뒤에 내일 서울 경선 그리고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더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이제 4파전으로 재편이 되면서 앞으로 4주 동안의 본경선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기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선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표차는 현재 약 20만 표. 내일 서울 경선과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까지 발표되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됩니다. 74%를 기록한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을 놓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 측은 서로에게 유리할 거라며 막판까지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여론들이 당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막판에 이낙연 후보로 좀 지지가 모아지면 가능하다. 13명의 주자로 출발했던 국민의힘 경선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와 추격자로 꼽혀온 유승민 후보에 관심이던 나머지 한 자리는 원희룡 후보 차지였습니다. 순위는 비공개였는데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모두 각각 자신의 압도적 우위를 주장했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대단한 지지로 2차 경선도 압도적인 승리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2차 발표가 났는데 딴 소문에 의하면 제가 1등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4주 동안 1대1 마수 토론 등 10번의 TV 토론을 실시한 뒤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로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황교안 후보는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후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 서른 의원이 꺼낸 이재명 구속 가능성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이낙연 캠프가 하루 만에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공개적인 경고장을 날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입니다. 민주당 경선 막판 명락대전을 정점에 치닫게 한 건 이낙연 캠프 소속 서른 의원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도 구속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건데 관련해 결정적 제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낙연 캠프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결국 하루 만에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제 가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 가정치고는 뭔가 근거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언급하신 게 조금 이제 아쉽긴 한데. 나아가 서 의원이 언급한 캠프 내 결정적 제보 역시 검찰 수사 이상의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논란에 맞대응을 자제해오던 이재명 캠프도 막연한 상상으로 공격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발끈했습니다. 특히 지라시 수준의 정보를 결정적 제보라 협박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개하든가 멈추든가 정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후보의 생사가 달려있는 경선의 마지막 순간인데 뭐 그렇게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요. 네거티브 대응과 동시에 이재명 캠프는 유시민 이사장이 측면 지원에 나서줘 경선이 끝난 뒤 친문 지지층을 모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후 원팀 회복 과제를 안고 있는 송영길 대표 역시 직접 당부에 나섰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 역사를 만들어 온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마지막 경선 3차 슈퍼위크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두 후보 사이 갈등은 막판까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4명 가운데 1명을 뽑는 본경선에 막이 오른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부 정비와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면서 토론회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오전 대구 동화사를 방문하는 데 이어서 대구 지역 당원들과 접촉하는 등 대구 민심 잡기에 주력을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캠프 내에 마련한 화천대유 의혹규명 TFA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9월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8.69포인트가 하락한 34,746.2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8.42포인트 떨어진 4,391.34, 나스닥 지수는 74.48포인트가 밀린 14,579.5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일자리 수가 19만 4천 개로 집계됐는데 전문가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과 맞물리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욕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일자리 수가 19만 4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전문가 전망치 50만 개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수당 지급 종료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거란 관측이 우세했는데 고용시장이 델타 변이란 복병에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September the 13th, when COVID cases were averaging more than 150,000 per day. Since then, we've seen the daily cases fall by more than 1/3, and they're continuing to trend down. We're continuing to make progress.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로 일자리 회복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는 얘긴데 문제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리 녹록치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에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That hurts consumers and ultimately is a challenge for business. That means that consumers have less buying power and that weighs on the recovery. 이렇다 보니 연내 자산 매입 규모 축소, 내년 금리 인상을 예고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이른바 긴축 3법이 더 복잡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를 관리하려면 긴축이 필요하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시나리오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의 긴축 일정에 영향을 주는 고용 지표는 신규 누적 일자리 수라고 밝힌 바 있어서 지난달 증가폭 둔화가 연준의 긴축 시간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상보경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률 하락을 근거로 경기 회복이 진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실업률이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5%를 밑돌았다면서 긍정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실업률 4.8%와 관련해 실업률은 내 취임 당시보다 훨씬 개선됐고 이는 전염병 대유행에도 경기 회복이 전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자리 증가 수치와 관련해서는 월간 총계는 요동치지만 추세를 보면 견고하다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린 실제로 진정한 진전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도매 재고 증가폭이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오늘 연방상무부는 지난 8월 도매 재고가 1.2%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1.2%로 같은 수준입니다. 지난 7월 도매 재고는 0.6% 증가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8월 도매 재고는 전년 같은 달 대비로는 12.3% 증가했습니다. 애플이 컬버시티에 새로운 지역본부를 짓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컬버시티에 새 지역본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본부는 연면적 50만 스퀘어피트 사무용 건물 2개 동으로 구성되고 애플 TV와 애플 뮤직, 엔지니어링, 인공지능 등을 관장하는 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이 지역 본사가 언제 완공될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2026년쯤에는 이 지역에 3,000명 규모의 직원을 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CNBC는 애플의 새로운 본부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용 컨텐츠 제작에 지속해서 투자하겠다는 신호이자 애플이 헐리우드에서 계속 채용하고 확장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우주 탐사업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00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매체 CNBC 방송은 오늘 소식통을 인용 스페이스X가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이같이 평가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비공개 회사 스페이스X사는 최근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들에게 7억 5,500만 달러치 주식을 팔기로 했는데 기업 가치는 1,003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CNBC는 스페이스X가 유니콘 기업의 100배인 헥토콘 기업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체제 개편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14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4개국을 빼고 136개국이 개편안에 서명을 했는데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국제적인 조세체계에 큰 변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소식 KBS가 전합니다. 다국적 대기업에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채택됐습니다. OECD는 전 세계 140개 국가가 참여해 케냐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를 제외한 136개국이 국제조세체계 변화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회의 때보다 6개 나라가 더 늘어난 것으로 특히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던 아일랜드와 헝가리, 에스토니아가 마지막에 합류했습니다. 개편안은 연매출 27조 원에 10% 이상 이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시장 소재국, 즉 이들이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일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조세 회피처 이용을 막기 위해 매출액이 약 1조 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OECD는 디지털 시대,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이익을 올린 구글이나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00달러가량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경제 외교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성취라고 평가했습니다. OECD에서 체결된 이번 합의안은 이번 달 있을 G20 재무장관 회의와 정상회의 의결을 거친 뒤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 종합해드립니다. 먼저 골프 소식입니다.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임성재 선수가 오늘 6타를 줄이면서 2라운드까지 중간 업계 114언더파 128타로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2위와는 한타 차입니다. 이경훈 선수는 2라운드까지 10언더파로 공동 13위로 라운드를 마쳤고 1라운드에서 선두를 달렸던 강성훈 선수는 오늘 2타를 잃으면서 중간 합계 8언더파 공동 17위로 떨어졌습니다.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2라운드 결과입니다. 고진영 선수가 14번 홀까지 2타를 줄이면서 중간 합계 10언더파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소연 선수는 중간 합계 7언더파로 공동 2위, 전인지와 제니신 등이 6언더파 공동 5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당수 선수들이 라운드를 마치지 못한 채 2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남은 라운드 경기는 내일 아침에 속개됩니다.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MVP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LA 엔젤스의 쇼헤이 오타니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블래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선수가 한 시즌 최고 타자에게 주는 행크 아론상 최종 후보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이외에도 캔사스시티 로열스의 페레스 선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세드릭 멀린즈,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호세 라미레스 등이 행크 아론상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포스트시즌 경기 소식입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놨습니다. 휴스턴은 오늘 끝난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4대4로 맞선 7회 말 5점을 보태면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9대4로 승리했습니다. 미러키 브루어스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간의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1차전은 7회 말 라우디 텔레지가 투런 홈런을 터뜨린 미러키가 8회 한 점을 만회한 아틀란타를 2대1로 꺾고 먼저 1승을 올렸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탐파베이 레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2차전 경기는 5회 초 현재 양팀 5대5입니다. 최지만 선수는 오늘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는 6시 37분에 시작합니다.
10월 8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흐린 지역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6도까지 내려가겠고 내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많이 올라간 71도에서 72도가량, 밤 최저 기온 55도에서 57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51도,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69도, 밤 최저 57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입니다.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 최저 76도가량 되겠고 오늘 특히 레드 플래그 워닝 화재 위험도를 주의시키는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바람이 25마일에서 3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4도가량 되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전국이 흐리고 동해안에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밤부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9도, 대구 27도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이어집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